왜 우리는 100년 넘게 거짓을 믿어왔을까요? 왜 나라를 판 매국노가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배웠을까요? 그리고 진짜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왜 역사에서 지워졌을까요? 1882년 5월 22일 제물포 앞바다. 조선과 미국이 처음으로 조약을 맺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청나라 관리 마건충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선은 우리 청나라의 속국이요. 청나라 깃발과 비슷한 것을 것이요. 미국 대표 슈펠트 제독이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러 왔소. 속국의 깃발을 거는 나라와는 조약을 맺을 수 없소. 조선 대표 김홍집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청나라 편을 들면 미국이 화를 냅니다. 미국 편을 들면 청나라가 화를 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조선은 위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하얀 천을 펼쳤습니다. 흰 바탕 위에 빨강과 파랑이 돌아가는 무늬. 내 귀퉁이에는 검은 줄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태극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깃발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100년 넘게 잊혀졌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매국노 박영효였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효가 일본 가는 배 안에서 태극기를 처음 만들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영효가 일본에 가기 전 이미 태극기는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조약식에서 당당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고종 임금은 이 모든 일을 극비리에 진행했을까요? 왜 청나라는 조선의 깃발 하나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박영효는 왜 자기가 만들었다고 100년 넘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태극기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갈 것입니다. 1876년부터 1882년까지 단 6년 사이에 벌어진 숨막히는 역사의 뒷이야기. 고종의 치밀한 계획, 청나라의 압박, 미국의 등장, 그리고 한 역관의 용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연무당. 조선과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근대적 조약을 맺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조선은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일본 대표들은 자신들의 깃발인 우길기를 당당하게 내걸었습니다. 붉은 해에서 뻗어나오는 광선 무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조선 대표들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내걸 깃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태극 팔괘기는 있었지만 이것은 왕 개인의 깃발이지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관리들은 급히 용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식 국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급한 대로 만든 임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고종실록 고종 13년 1876 2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신이 자국의 길을 세우니 우리도 급히 용기를 만들어 세웠다. 이 한 줄의 기록 뒤에는 당시 조선 관리들의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왜 조선에는 국기가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선은 1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과 사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를 섬기고
조공을 바치는 대신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독립국이라기보다는 중국 문명권의 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독자적인 국기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니언잭, 프랑스의 삼색기, 미국의 성조기. 이 깃발들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라는 증거였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깃발이 없다는 것은 곧 독립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 조정 내부에서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선이 독자적인 깃발을 만든다면 청나라는 이를 독립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국기 제작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에 그 수치스러운 순간이 고종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시는 깃발 하나 없어서 다른 나라 앞에서 작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876년 조선이 느꼈던 수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 조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좁았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4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1880년 8월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김홍집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조선 책략. 청나라 관리 황준원이 쓴 이 책은 조선 조정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책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으니 조선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해야 한다. 고종은 이 책을 읽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나라만 의지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서양의 강대국들이 동아시아를 노리고 있었고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결심했습니다. 미국과 조약을 맺어 조선의 독립국 지위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입니다. 1881년 9월 4일 충청도 관찰사 이종원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만국 공법에 의하면 각 나라는 모두 자국의 국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기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종원의 상소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국제법상 독립국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고종은 이종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나라가 문제였습니다. 만약 조선이 독자적인 국기를 만든다면 청나라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선이 4대 질서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의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극비리에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종실록 고종 18년 1881 9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찰사 이종원이 국기 제정을 청하니 상이 가하다 하시다. 짧은 기록이지만 그 뒤에는 고종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하다고 답했지만 즉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고종은 신하들과 은밀하게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무늬를 넣어야 할까? 어떤 색깔을 사용해야 할까? 그리고 그 깃발이 조선을 제대로 상징할 수 있을까? 논의 끝에 태극 무늬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태극은 조선 사람들에게 낯선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궁궐 기둥, 왕의 깃발, 심지어 일상용품에도 사용되어 온 전통 무늬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서로 감싸며 돌아가는 모양.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는 철학적 상징이었습니다. 빨강은 양을 뜻했습니다. 하늘, 남자, 밝음, 따뜻함을 상징했습니다. 파랑은 음을 뜻했습니다. 땅, 여자, 어둠, 차가움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음과 양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런 조화 속에서 세상 만물이 생겨난다고 조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고종은 태극 무늬에 팔괘를 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팔괘는 긴 줄과 짧은 줄을 3개씩 쌓아 만든 8가지 무늬였습니다. 하늘건, 땅곤, 물감, 분리, 우레진, 바람손, 산간, 연못해. 이것들이 모여 우주 만물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8개를 모두 그리면 너무 복잡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슨 무늬인지 알아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4개만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건괴는 하늘, 곤괴는 땅, 감괴는 물, 리괴는 불. 이 4가지면 우주의 근본을 모두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고종의 구상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나라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의 독립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종은 1881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청나라의 반발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진정한 독립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1882년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조선과 조약을 맺겠다고 제안해온 것입니다. 고종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라는 것을. 1882년 5월 14일 제물포 앞바다에 미국 군함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스와타라 호유 SS SWATARA. 배에서 내린 사람은 로버트 슈펠트라버트 W. SHUFELDT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서의 친서를 가지고 온 정권 대사였습니다. 슈펠트 제독은 조선 대표 김홍집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조약식은 8일 뒤인 5월 22일에 거행하겠습니다. 양국의 국기를 나란히 개양할 예정이니 귀국의 국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집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국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홍집은 급히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종에게 상황을 알리고 지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 제물포까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왕복 이틀, 준비 시간을 더하면 거의 일주일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월 15일 청나라에서 특사가 도착한 것입니다. 이름은 마건충. 그는 청나라 북양 대신 이홍장의 신복이었습니다. 마건충이 조선에 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조선과 미국의 조약 체결 과정을 감시하고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건충은 도착하자마자 김홍집을 불러 엄포를 놓았습니다. 조선은 우리 대청제국의 속국이요. 이번 조약식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오. 김홍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건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약식에 청나라 깃발인 황룡기를 함께 개양하시오. 그리고 조약문 첫머리에 조선이 청나라 속국임을 명시하시오. 김홍집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만약 청나라 깃발을 함께 걸면 조선은 독립국이 아니라 속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슈펠트 제독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조선을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 인정합니다. 속국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김홍집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청나라 편을 들면 미국과의 조약이 깨집니다. 미국 편을 들면 청나라가 보복할 것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5월 16일 밤 김홍집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장계를 작성해 한양의 고종에게 보냈습니다. 청나라 마건충이 황룡기를 걸라고 강요합니다.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옵니까? 고종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청나라 깃발을 사용하지 마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국기를 사용하라. 하지만 청나라를 직접 자극하지는 마라. 고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김홍집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응준. 그는 역관이었습니다. 중국어에 능통해서 청나라와의 외교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깊고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홍집은 이응준을 몰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극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며칠 안에 우리나라 국기를 만들어야 하오. 청나라 깃발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고 일본 깃발과도 달라야 하오. 그러면서도 우리 조선을 제대로 상징할 수 있어야 하오. 이응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잘못 만들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명령이었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한편 마건충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5월 19일 조약식을 사흘 앞두고 마건충은 다시 김홍집을 불렀습니다. 조선 국기는 준비했소? 김홍집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마건충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명심하시오. 조선이 감히 독자적인 깃발을 만든다면 우리 대청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김홍집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우리만의 깃발을 가질 권리가 있다. 진정한 독립은 누군가 허락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882년 5월 조선은 청나라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독자적 국기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깃발 제작이 아니라 독립국으로서의 의지를 세계에 선언하는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진정한 자유와 존엄은 때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5월 20일 조약식을 이틀 앞둔 밤, 이응주는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그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1882년 5월 20일 밤, 제물포 앞바다에 떠있는 미국 구남 스와타라호 안 작은 선실에서 이응주는 흰 천과 붓을 앞에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모레면 조약식입니다. 이틀 안에 국기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응주는 고종의 지시를 떠올렸습니다. 태극과 사계를 사용하라.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문이다. 이것이면 우리 정신을 제대로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응주는 먼저 태극 무늬를 구상했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서로 감싸며 돌아가는 모양.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그려야 할까? 빨강을 위에 놓을까? 아래에 놓을까?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일까? 반시계 방향일까? 크기와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응주는 궁궐에서 보았던 태극 무늬들을 떠올렸습니다. 왕의 깃발인 태극 팔괘기, 궁궐 기둥의 단청, 왕실 의례 경품대. 그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빨강양을 왼쪽 위에, 파랑음을 오른쪽 아래에 배치하고 두 색이 S자 모양으로 어우러지게 했습니다. 다음은 사계였습니다. 고종은 8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개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응주는 신중하게 4괴를 골랐습니다. 건괴 3개의 긴 줄이 모두 이어져 있는 모양. 하늘을 상징합니다. 곤괴 3개의 줄이 모두 끊어진 모양. 땅을 상징합니다. 감괴 가운데의 줄만 끊어지고 위아래는 이어진 모양. 물을 상징합니다. 리괴 가운데의 줄만 이어지고 위아래는 끊어진 모양. 불을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 물과 불. 이 4가지면 우주의 근본을 모두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배치해야 할까? 이응주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정했습니다. 태극을 중심에 크게 그리고 4 귀퉁이에 사계를 하나씩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왼쪽 위에 건괴 하늘, 오른쪽 아래에 곤괴 땅, 오른쪽 위에 감괴물, 왼쪽 아래에 리괴불. 이렇게 하면 대각선으로 하늘과 땅, 물과 불이 서로 마주보며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5월 21일 새벽, 이응주는 드디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흰 천을 평평하게 펼쳤습니다. 흰색은 조선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색이었습니다. 백의민족이라 불릴 만큼 조선 사람들은 흰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흰색은 순수함, 정직함,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이응주는 천의 정중앙을 정확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태극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빨간 물감으로 위쪽 반을 그렸습니다. 손이 조금만 떨려도 모양이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응주는 숨을 고르며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 조선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부분을 완성한 뒤 파란 물감으로 아래쪽 반을 채웠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S자 곡선으로 서로 감싸며 돌아가는 모양. 태극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계였습니다. 이응주는 검은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궤의 위치를 신중하게 표시한 뒤 하나씩 그려 나갔습니다. 왼쪽 위 건개, 3개의 긴 줄, 오른쪽 아래 곤개, 3개의 끊어진 줄, 오른쪽 위 감개, 가운데만 끊어진 줄, 왼쪽 아래 리개, 가운데만 이어진 줄. 해가 질 무렵 드디어 태극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응주는 완성된 깃발을 들고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흰 바탕 위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내 귀퉁이의 검은 궤. 단순하면서도 조화로웠습니다. 청나라의 황룡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우길기와도 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의 정신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응주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깃발이 내일 조약식에서 정말 사용될 수 있을까? 청나라 마건충이 반발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이 깃발을 조선의 국기로 인정할까? 불안한 밤이었지만 이응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은 때로 평범한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응주는 화려한 양반도 높은 관직자도 아니었습니다. 통역을 맡는 역관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의 부름에 응답했고 자신의 재능을 다해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영웅만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882년 5월 22일 아침,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응준이 만든 태극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었습니다. 1882년 5월 22일 아침, 제물포 앞바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조선과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조약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스와타라호 가판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홍집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청나라가 정말 가만히 있을까?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응준이 만든 태극기는 조심스럽게 접혀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조선 측 대표단이 배에 올랐습니다. 김홍집을 비롯해 김병시, 조병호, 어윤중 등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고급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응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접은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슈펠트 제독이 대표였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조선 대표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청나라 관리 마건충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대표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조약식이 시작되기 전 먼저 깃발을 개양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성조기를 준비했습니다. 빨강, 하양, 파랑 줄무늬 위에 별이 그려진 깃발이었습니다. 미국 수병들이 성조기를 기대에 올렸습니다. 깃발이 천천히 올라가며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선 측 차례였습니다. 마건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조선은 우리 대청제국의 속국이요. 우리 청나라 깃발과 비슷한 것을 걸어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가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슈펠트 제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미합 중국은 조선을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 인정합니다. 독립국의 깃발을 개양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가판 위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홍집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응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응준은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펼쳤습니다. 흰 바탕. 가운데 빨강과 파랑의 태극. 내 귀퉁이에 검은 궤. 마건충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깃발이요? 이건 우리 청나라 깃발과 전혀 다르지 않소. 그는 격분했습니다. 조선이 감히 독자적인 깃발을 만들다니. 이것은 우리 대청제국에 대한 반역이요. 하지만 슈펠트 제독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깃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독립국의 국기입니다. 조약을 진행하시죠. 그는 마건충의 항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건충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혼자 힘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미국 군함이었고 주변에는 미국 수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약이 끝나면 즉시 북경에 보고해야겠다. 조선이 감히 이런 짓을 했다고. 드디어 태극기가 기대에 올라갔습니다. 이응준과 조선 수행원들이 함께 줄을 당겼습니다. 천천히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흰 바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의 태극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내 귀퉁이의 검은 궤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성조기 옆에 조선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깃발이 같은 높이에서 같은 바람에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깃발 개양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미국과 대등한 독립국임을 세계에 선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김홍집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응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선 대표들은 모두 감격에 겨워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과 미국은 서로 우호적으로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무역을 하고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양측 대표들이 조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미수 호통상 조약.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었습니다. 조약식이 끝난 뒤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선원들이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늘 높이 터지는 불꽃. 그 소리가 제물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홍집은 가판 난간에 기대어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저 깃발. 며칠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저 깃발이 이제 조선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준도 조용히 태극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깃발이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사용되다니. 그는 뿌듯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극기는 아직 조선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고종은 이 깃발을 정식 국기로 인정할까요? 그리고 청나라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882년 5월 22일은 단순히 조약을 맺은 날이 아닙니다.
조선이 세계 앞에서 독립국임을 선언한 날입니다. 태극기가 미국 성조기와 나란히 펄럭인 그 순간, 조선은 더 이상 청나라의 그늘 속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진정한 독립은 선언하는 순간 시작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긴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극기는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더욱 파란만장했습니다. 1882년 9월 조선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모군란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차별받던 구식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 왕비의 친척들을 공격했습니다.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종은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본에게 사과하고 배상금을 약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신으로 뽑힌 사람은 박영효였습니다. 당시 그는 겨우 22세의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화파로 분류되어 있었고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9월 중순 박영효 일행은 일본 배 메이지 마루호에 올랐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박영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깃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배에 일본 깃발만 펄럭이는 것이 자존심 상했던 것입니다. 박영효는 일본인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조선의 국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장은 친절하게 조언했습니다. 태극의 8개를 모두 그리면 너무 복잡합니다. 4개만 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영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넉 달 전인 5월 22일 조미조약식에서 태극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김홍집의 보고를 통해 조정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효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효는 배 안에서 태극기를 다시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응준이 만든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계의 위치를 바꿔서 그렸던 것입니다. 9월 25일 배가 일본 고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박영효는 자신이 그린 태극기를 숙소에 걸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박영효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영효는 태극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응준이 만들어서 조미조약식에서 사용했습니다. 박영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자기가 태극기를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박영효의 이후 행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1884년 박영효는 갑신정변에 참여했습니다. 개혁을 꿈꾸며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3일 만에 실패했습니다. 박영효는 일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반역을 꾀하다가 들켰습니다. 결국 그는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1910년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박영효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 편에 붙은 것입니다. 일본은 그에게 후작 자귀를 주었습니다. 그는 일본 귀족이 되어 호의호식했습니다. 조선의 양반에서 일본 제국의 귀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영효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조선이 독립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매국노라고 욕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박영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애국자로 기억하지 않을까? 1920년대부터 박영효는 거짓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일본 가는 배 안에서 태극기를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린 태극기 그림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몽고말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882년 9월 일본으로 가는 메이지 마루호 배 안에서 내가 태극기를 처음 고안하여 만들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 학자들은 이 기록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박영효는 명문 양반 출신이었고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응주는 단순한 역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박영효가 1882년 9월 일본 가는 배 안에서 태극기를 처음 만들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박영효의 거짓말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매국 노이면서도 태극기를 만든 애국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이응주는 진짜 태극기를 만들었지만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이 불공평한 상황은 10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권력자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박영효는 양반이었고 고위 관료였기에 그의 거짓말이 100년 넘게 믿어졌습니다. 이응주는 평범한 역관이었기에 그의 진실은 묻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진실이 왜곡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마침내 증거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여름 미국 워싱턴 D.C. 한국 학자 몇 명이 미국 해군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1880년대 해군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한 학자가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플래그즈 어브 메러타임 네이션즈 해상 국가들의 깃발. 이 책은 1882년 7월에 미국 해군부에서 발간한 것이었습니다. 학자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코리어 조선 항목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태극기 그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네 귀퉁이의 사계.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플래그 어브 코리어 조선의 깃발. 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은 1882년 7월에 발간되었습니다. 박영효가 일본에 간 것은 1882년 9월입니다. 즉, 박영효가 일본에 가기 전에 이미 태극기가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태극기는 정말 5월 22일 조미 조약식 때 사용된 것일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일까? 학자들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한국 학자들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슈펠트 제독의 개인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 조선과 미국의 조약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 측은 적색과 청색의 태극 무늬와 4개의 괴가 그려진 깃발을 사용했다. 날짜를 보니
1882년 5월이었습니다. 바로 조약식이 열렸던 그 시기였습니다. 증거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태진 명예교수가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슈펠트 제독의 또 다른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 태극기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이 1882만 1882년 5월.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박영효가 일본에 가기 넉 달 전에 이미 태극기가 존재했고 조미 조약식에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태진 교수는 즉시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영효가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이었다. 진짜 태극기는 1882년 5월 조미 조약식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이 태극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학자들은 조선 측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김홍집이 조미 조약 준비를 위해 제물포에 있었다는 기록, 이응준이 역관으로 김홍집을 수행했다는 기록, 이응준이 학식이 깊고 그림에 능했다는 기록,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홍집의 지시를 받은 이응준이 태극기를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역사를 바로잡았습니다. 국가보훈처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태극기를 최초로 제작한 사람은 이응준입니다. 박영효는 이미 존재하던 태극기를 일본에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교과서도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올바른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37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응준의 이름이 역사에 복원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친 역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박영효의 거짓말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매국노이면서도 태극기 제작자로 기억되려 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역사는 거짓을 영원히 숨기지 못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결국 드러납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박영효의 거짓말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차근차근 발견된 증거들로 무너졌습니다. 이응준의 이름은 137년 만에 역사에 복원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때로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장면을 통해 태극기 탄생의 진실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깃발 하나 없이 수치를 당했던 조선. 1880-1881년 고종이 극비리에 추진했던 국기 제작 계획. 1882년 5월 청나라 마건충의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결단. 이응준이 며칠 만에 만들어낸 기적 같은 태극기. 조약식에서 미국 성조기와 나란히 펄럭였던 역사적 순간. 박영효의 거짓말로 100년 넘게 왜곡되었던 진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차근차근 밝혀진 증거들. 이 7장면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존엄을 상징하는 것이니 신중히 정해야 한다. 이 한 문장에
1882년 조선이 느꼈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태극기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세계에 선언하는 증표였습니다.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나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고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극기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응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김홍집은 알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극기를 펼쳤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이 모여 1882년 5월 22일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태극기가 세계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 조선은 더 이상 청나라의 그늘 속에 숨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효의 거짓말로 진실은 100년 넘게 묻혔습니다. 이응준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차근차근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미국 해군부의 1882년 7월 자료, 슈펠트 제독의 개인 문서, 그리고 조선 측 기록들.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이응준이라는 것을. 137년 만에 역사가 바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 서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진정한 독립은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둘째, 역사는 권력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거짓은 결국 드러납니다. 셋째, 평범한 사람의 헌신이 역사를 만듭니다. 이응준은 화려한 양반도 높은 관직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대한민국 국기를 탄생시켰습니다. 넷째, 진실을 밝히는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년이 걸려도 200년이 걸려도 진실은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 태극기, 그 뒤에는 이런 긴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치밀한 계획, 이응준의 헌신, 김홍집의 용기, 그리고 100년 뒤 진실을 밝혀낸 학자들의 노력.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극기 탄생의 진실을 7장면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깃발 하나 없어 수치를 당했던 조선을 보았습니다. 이 굴욕이 고종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국기 제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1880-1881년 고종이 극비리에 태극기를 구상했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나라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독립국의 상징을 만들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태극과 사괴라는 전통 무늬가 선택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1882년 5월 청나라 마건충의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조선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속국 깃발을 걸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국기를 만들기로 한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이응준이 며칠 만에
태극기를 완성했던 기적 같은 순간을 따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고 조선의 운명을 한 폭의 천 위에 그려낸 그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1882년 5월 22일 조약식에서 태극기가 미국 성조기와 나란히 펄럭였던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 순간 조선은 세계 앞에서 독립국임을 선언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서는 박영효의 거짓말로 100년 넘게 진실이 왜곡되었던 아픈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매국 노였던 그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태극기 제작자로 행세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에서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차근차근 밝혀진 증거들로 진실이 복원되는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137년 만에 이응준의 이름이 역사에 복원되었고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곱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역사는 권력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해야 하며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1876년 깃발 없이 수치를 당했던 조선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1882년 5월 22일 태극기가 처음으로 펄럭였던 감동적인 순간인가요? 혹시 100년 넘게 이어진 거짓말이 마침내 밝혀진 2018년의 발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극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국기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가요? 여러분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역사 속 숨겨진 진실들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1882년 이응준이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던 그 순간, 고종이 청나라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의 의지를 지켰던 그 선택, 137년이 지난 2018년 진실을 밝혀낸 학자들의 노력, 이 모든 순간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